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레프 톨스토이. 옛날 블라디미르에 악세노프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다. 그는 집 한 채에 가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악세노프는 유쾌한 성격에 노래도 꽤 불렀는데 한창 때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결혼 후엔 가끔씩만 마시려고 노력했다. 어느 해 여름, 악세노프는 니츠니에서 열리는 큰 장터에 가게 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을 꿨어요. 악세노프는 장난스레 대답했다. 장터에서 신나게 마시고 놀까봐 아직도 걱정돼? 뭐가 걱정인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나쁜 꿈이었어요. 당신이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듯 했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가 온통 백발인 거예요. 아내의 말에 악세노프는 웃음을 터뜨렸다. 길몽 같은데? 자, 걱정 말고 기다려. 좋은 얘기거리 만들어 오리다. 그는 아내의 염려를 뒤로 한 채 길을 떠났다. 반 정도 갔을 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상인을 만났다. 2 사람은 같은 여인숙에 들러 하룻밤 묵기로 하고 함께 차를 마신 뒤 나란히 방을 잡아 잠이 들었다. 악세노프는 잠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음날 새벽 일찍 눈을 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려고 마부를 깨워 마구를 채우게 한 뒤 자욱한 안개에 쌓인 오두막으로 가 여관 주인에게 방값을 치르고는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허기를 채우려고 어느 여관 앞에 마차를 세웠는데 그때 시각이 정오쯤 됐을 것이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 주전자 가득 물을 주문하고는 기타를 꺼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여관 앞으로 요란하게 달려오더니 장교 복장을 한 사람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렸다. 그리곤 곧장 악세노프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누구요? 어디 출신이요? 악세노프는 지체 없이 대답하곤 같이 차 한잔 하겠냐며 되물었다. 하지만 장교는 계속 자기 질문만 할 뿐이었다. 지난밤 어디에 있었어? 혼자였어? 아니면 다른 상인과 함께였어? 오늘 아침 그 상인을 봤소? 아침엔 왜 그렇게 일찍 떠난 거요? 악세노프는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한 뒤 이렇게 물었다. 왜 이렇게 캐무는 거죠? 난 도둑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오. 그냥 내 볼일을 본 것뿐인데 당신이 날 신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경찰이오. 어젯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상인이 칼에 찔려 죽어서 당신을 신문한 거요. 당신 소지품 좀 보여줘야겠소. 저 사람 수색해. 병사들은 여관에서 악세노프의 짐을 들고 나와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악세노프의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고 물었다. 이거 누구 칼이지? 자신의 가방에서 피가 잔뜩 묻은 칼이 나오자 악세노프는 겁에 질렸다. 이 칼에 묻은 피 누구 거냐고. 악세노프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몰라요. 그 칼은 제게 아닙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당신과 같이 있던 상인이 오늘 아침 변사체로 발견됐소. 침대에서 칼에 찔린 채로 말이오. 당신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소. 여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당신 말곤 여관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 가방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으니 당신이 죽인 게 분명하지 않소. 그를 어떻게 죽였고 돈은 또 얼마나 훔쳤는지 말해보시오. 악세노프는 결단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전날 밤 함께 차를 마신 후로는 그를 보지 못했고 갖고 있던 돈 8,000루블은 자기 돈이며 그 칼은 자기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악세노프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겁에 질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관은 병사를 시켜 그를 포박해 마차에 태웠다. 성호를 긋는 악세노프 눈에선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병사들은 악스노프의 짐과 돈을 압수한 뒤 가까운 마을로 끌고 가 감옥에 넣었다. 악스노프는 결국 재판장에 섰고 상인의 주개고 2만 루블을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내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젖먹이도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남편이 갇혀있는 마을로 갔다. 죄수복을 입고 사슬에 묶인 채 다른 살인자들과 한 방에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한참 만에 깨어났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다그쳐 물었다. 그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그녀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다. 황제에게 청혼해야 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순 없지. 아내는 황제에게 벌써 청혼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악스노프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꾼 꿈 있잖아요. 당신 머리가 108이 됐단 그 꿈 말이에요. 그 꿈이 결국 뭔가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신 머리가 벌써 근심으로 하얗게 샜잖아요. 그때 그냥 집에 있어야 했어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잡아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보, 저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줘요. 정말 당신이 안 죽였어요? 악스노프가 말했다. 결국 당신도 날 믿지 않는군. 그는 두 손을 세게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악스노프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아내가 떠난 후 악스노프는 사람들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아내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 상인을 죽였냐고 물었을 때가 떠오르자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신 말고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해. 그리고 신이야말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지.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신밖에 없어. 그때부터 악스노프는 희망을 버린 채 청혼을 포기하고 신에게 기도만 했다. 악스노프는 태형을 받은 뒤 혹독한 노동으로 악명 높은 곳에 유배됐다. 악스노프는 가족 채찍으로 매를 맞았고 상처가 아물 때쯤 다른 주인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모든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됐다. 악스노프는 광산에서 26년을 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변했고 회색 수염이 가늘고 길게 자랐다. 유쾌한 성격도 사라졌다.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내 기도만 할 뿐이었다. 악스노프는 그곳에서 장화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순교자의 이야기라는 책을 샀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늘 그 책을 읽었고 주일이 되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서를 읽었으며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훌륭했고 힘이 넘쳤다. 간수들은 순종적인 악스노프를 좋아했다. 같이 있는 동료 죄수들은 그를 할아버지 또는 성인이라 불렀으며 청원 넣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악스노프에게 가져와 물었다. 말다툼이 생길 때면 악스노프에게 와서 판정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악스노프는 집에서 보내는 편지를 한 통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 어느 날 새로운 죄수들이 왔다. 저녁 때 죄수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죄수의 죄목이 무엇인지 혹시나 자기들 고향 소식은 아는지 물어댔다. 이때 악스노프도 새로운 죄수 옆에 있는 자기 침상에서 머리를 숙인 채 그들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 죄수 중
말을 훔치다 잡혀온 마카르 세미오노프라는 죄인이 있었다. 어디 출신이냐며 마카르에게 죄수들이 물었다. 블라디미르 출신입니다. 그러자 악스노프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봐요, 마카르. 악스노프 집안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블라디미르의 상인 집안인데 그 집안 사람들은 살아있나요? 그럼요, 들어봤죠. 아주 돈 많은 상인 집안이죠. 비록 그 아버지는 시베리아에 있지만 그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악스노프는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한숨을 쉬며 간단히 말했다. 26년 전에 저지른 죄로 중노동 선고를 받았어. 그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다른 죄수들이 악스노프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여행 중에 누군가 상인 한 명을 살해하고 그 칼을 악스노프 짐 속에 넣었으며 그런 연유로 그가 부당하게 벌받는 것이라고 말해줬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카르는 악스노프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이런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악스노프 씨, 많이 늙으셨네요. 사람들은 마카르에게 무엇이 대단하냐고, 혹시 예전에 악스노프를 본 적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카르는 대답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카르의 말에 악스노프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상인을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마카르, 그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아니면 전에 나를 본 적이 있는 거요? 물론 들었죠. 온 나라가 그 얘기를 했었는걸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마카르가 대답했다. 그러면 혹시 누가 그 상인을 죽였는지도 들은 적이 있어? 악스노프가 물었다. 당연히 짐 속에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였겠죠. 들키지 않고 어떻게 당신 짐 속에 그 칼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칼은 어쩌다가 당신 짐 속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악스노프는 마카르의 횡설수설을 듣자마자 이 남자가 바로 그 상인을 죽인 자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악스노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도 침울했고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같이 갔던 장날이 떠올랐다. 옆에 아내가 있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얼굴과 두 눈이 보였고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한 아이는 작은 털외투를 입고 있었고 또 한 아기는 아내 품에 안겨 있었다. 젊고 행복했던 시절에 자신을 떠올렸다.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을 때 계단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가 생각났다.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과 기쁨에 가득 차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던 것이 생각났다. 자기에게 매질을 하던 사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자기를 묶은 사슬, 다른 죄수들, 26년간의 목살이,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갔다. 점점 침울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졌다. 전부 그 범인 때문이야. 악스노프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곤 갑자기 마카르 세미오노프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악스노프는 이성을 잃었고 그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밤새 기도를 했지만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악스노프는 마카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한 번은 한밤중에 우연히 걷다가
침상 밑에 흙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자리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갑자기 마카르가 침상 밑에서 나오더니 놀란 얼굴로 악스노프를 쳐다보았다. 악스노프는 그를 보지 않기 위해 그냥 지나쳐 걸어갔지만 마카르는 그의 팔을 움켜잡고 자신은 지금 벽 밑으로 길을 파고 있으며 매일 장화 속에 흙을 감춰뒀다가 일하러 나갈 때 버린다고 말했다. 당신이 입 다물어 준다면 데리고 나가주겠소. 하지만 이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날 구타할 거요. 그러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겠소. 죽여버릴 거야. 악스노프는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바라보자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마카르의 팔을 치우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서 도망갈 이유도 없고 나를 죽여도 달라질 건 없을 거요. 당신은 벌써 오래전에 날 죽였으니까. 당신에 대해 말하고 안 하고는 신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소. 다음 날 쥐스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간수들이 마카르 세미오노프가 땅을 파놓은 걸 발견하곤 수세 끝에 구멍을 찾아냈다. 마카르가 땅을 파놓은 걸 발견하곤 대장이 쥐스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저 구멍을 팠는가? 모두가 부인했다. 아는 사람도 마카르의 이름을 대진 않았다. 왜냐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만큼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소장이 악스노프에게 왔다. 그는 악스노프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었다. 영감,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소. 신이 보고 있으니 누가 그랬는지 말해보시오. 마카르 세미오노프는 바로 간수 옆에 서 있었는데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감히 악스노프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했다. 악스노프의 손과 입술이 떨렸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어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를 숨겨준다면, 하지만 나를 망쳐버린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내가 그를 숨겨준다면, 하지만 나를 망쳐버린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가 그랬다고 말해야 하나? 분명 매질당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더 쉬워질까? 내 맘이 편해질까? 소장은 한 번 더 물었다. 이보시게 영감, 사실대로 말해보게. 누가 저 구멍을 팠나? 악스노프는 마카르 세미오노프를 흘깃 쳐다보며 말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제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벌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난 당신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스노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구멍을 판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악스노프가 침상에 누워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마카르가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악스노프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악스노프가 물었다. 내가 왜 자네를 용서해야 하지? 제가 그 상인을 죽이고 칼을 당신 가방 속에 넣었어요. 당신도 죽이려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칼을 당신 짐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악스노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카르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악스노프 씨, 절 용서하세요.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건대 제가 그 상인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사면될 거예요. 당신은 곧 집에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악스노프가 말했다. 말은 쉽게 하는군. 하지만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나. 이제 와서 어딜 가겠나. 아내는 죽었고 자식들은 나를 잊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네. 마카르는 머리를 땅에 박은 채로 말했다. 악스노프 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채찍질할 때도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것보단 견디기 쉬웠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나를 동정하다니, 내 얘기를 하지 않으시다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비록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울기 시작했다. 악스노프도 울음이 터져 나왔다. 신이 당신을 용서할 거요. 내가 당신보다 100배는 더 나쁜 놈일지 몰라. 갑자기 악스노프는 영혼이 평안해짐을 느꼈다. 더 이상 집이 그립지 않았고 감옥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으며 자기의 마지막 순간만이 그려졌다. 마카르 세미오노프는 악스노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때 그 상인을 죽였다고 간수들에게 털어놓았다. 악스노프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